일본은행도 드디어 테이퍼링을 해야 할 시기가 와버렸습니다.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출구 전략의 일종입니다. 테이퍼링이라는 말은 지난 2013년 5월 벤 버냉키 미 중앙은행 의장이 언급하면서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자산을 매각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신흥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가 일부 국가의 경우 외환 위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미국의 테이퍼링 실시 여부를 매우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고, 테이퍼링이라는 이야기만 나와도 시장은 공포 심리에 휩싸입니다. 지난 2013년 미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정책에 있어서 테이퍼링을 언급하자 시장이 순식간에 폭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테이퍼링에 대해 발작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을 테이퍼 텐트럼, 즉 긴축 발작이라고 합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지난 8월 27일 잭슨홀 회의 강연에서 곧 테이퍼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침내 미국 중앙은행은 테이퍼링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은행도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미 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의 퍼포먼스 차이는 확연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함께 양적 완화를 실시했지만 미국은 그간 두 번 모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양적 완화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리먼 사태 때로 당시에는 벤 버냉키가 FRB 의장이었습니다. 2013년에 있었던 버냉키 쇼크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목표는 확고했습니다. 그 후 미 중앙은행의 재무제표는 확실히 축소되었고, 그래서 이번 C19 쇼크에 대한 대응에서도 국채 등의 자산 매입을 대규모로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자산 매입 정책의 역할이 끝나자마자 슬쩍 철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산 매입 정책은 위기 대응에 관한 긴급 정책이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갑자기 철수하곤 합니다. 이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행은 말할 것도 없이 처참합니다. 일본 역시 2001년에 양적 완화를 시작했다가 2006년에 해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파월 의장과 마찬가지로 잘 막을 내렸지만 지금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은행은 국채 발행 잔액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장기 국채를 항상 사온 중앙은행이었습니다. 일본에는 지폐의 유통량 이하로 장기 국채의 보유액을 억제한다고 하는 룰이 있었습니다. 일본만의 규칙이긴 했지만 이는 강력한 제동이나 다름없었고 일본은행은 절대 금기 사항으로 여겨왔었습니다. 그러나 구로다 총재 취임 이후 이러한 룰은 너무나도 쉽게 무시되었고 현재는 일본에서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은 자신들이 정했던 장기 국채 보유액 억제에 관한 룰을 두 번 다시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미 중앙은행도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썼지만 위기 대응이라는 인식은 항상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생기면 철회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위기 대응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어서 일본은행도 포기한 듯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행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것이 나빴던 것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1년에 양적 완화라는 것을 경험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기 금리를 정책 목표로 하는 곳에서 일본은행 당좌 예금 잔액을 정책 지표로 삼기로 변경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기 금리 시장을 깨트리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장기 국채 시장을 깨트리는 것보다는 죄가 가벼워 비용이 많이 드는 주술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라는 획기적인 장난감은 아베 전 총리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일본은행의 정책 수단은 금리 조작뿐만 아니라 자산 매입이라는 것까지 추가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먼 사태 이후 나타난 아베노믹스였습니다. 두 번째는 양적 완화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내뱉는 지식인들을 정책에 참여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무조건 돈을 마구 찍어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는 돈 찍어내기를 실행하고 있었으므로 일본은행이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지식인들은 양적 완화는 디플레이션과 앵고를 해소하고 일본 경제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것이라면서 장밋빛 일본 경제가 올 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이후 제대로 된 아카데믹한 금융정책 논쟁은 불가능해졌고 일본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모두 해결된다는 이미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경제정책은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힘을 쓸 수 없었고 일본 경제 정체에 기여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목표 2%라는 것을 일본은행이 도입해 버린 것입니다.
이 목표는 현재도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의 발을 묶고 있습니다. 일본이 인플레이션 2%를 넘었던 때는 1990년 거품이 꼈던 시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2%라고 하는 목표는 일본 경제가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목표였습니다. 결국 일본은 2% 2년을 목표로 했던 것을 7년이 지난 지금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상식적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야 하겠지만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장기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한다고 하는 정책으로부터 출구를 논의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일본은행은 여러가지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장 주식 ETF나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리스크 자산을 중앙은행이 매입한다고 하는 전대미문의 정책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정책입니다. 또한 현재는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불리는 장기 금리를 직접 컨트롤하기 위한 타겟 수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년물 국채 금리를 제로 정도로 하는 것으로 장기 금리를 제로에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금리 시장과 장기 금리 시장을 망가뜨려 버렸는데 이것이 다섯 번째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스스로 선언한 정책 방침에 따라 도망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은행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봐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예를 들면 그간 매입했던 ETF나 부동산 투자 신탁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일본은행이 ETF를 매각할 것이라는 소리가 들리기라도 한다면 일본 주가는 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주가 폭락은 자칫 ETF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행의 파산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은행이 ETF 매각으로 인한 파산을 피하는 방법으로 헤지 펀드화를 선택한다면 선물 옵션 시장까지 손을 댈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행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금융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의 비판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이번 테이퍼링 관련 발표에서 관심을 끌었던 것은 국채 매입량은 줄이되 금리는 올리지 않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즉, 이 둘은 별개이며 금리 인상은 한층 신중하게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강하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는 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대신 타겟 기한을 단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10년부터 잔존 기간 9년인 국채의 시장 이율을 제로 정도로 하고 다음은 8년, 7년, 6년, 5년으로 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단기 금리를 제로 상태로 만들어 정상화를 도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이 이론적인 조작을 실제로 금융 정책에 적용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에 나타날 후폭풍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일본이 앞으로 경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펼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